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왠지 이 자리에는 김어준 씨가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잘못 앉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자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 오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좀 시작을 할까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국혁신당하고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이 공동기획으로 하는 검찰개혁 토론, 연속 토론 오늘 세 번째 자리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초대 손님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세 분의 패널 제가 현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 그리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그리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님 세 분 모시겠습니다. 야, 역대급 박수 아닙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국혁신당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이 공동기획으로 왜 다시 검찰개혁인가 연속토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무리하는 공개방송 시간인데요. 역시 카메라 플래시가 역시 스타 정치인들이 오시니까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분씩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김용민 의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 정책 수석 맡고 있고 남양주 병 출신의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맡은 자리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기 모인 위대한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저희가 첫 번째는 검찰 독재의 속살 그리고 내란죄에 대해서 함께 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은 어떻게 법치를 유린했나,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 완수할 거냐, 일종의 이제 how to,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 세 분의 저희가 스타 법률가 겸 정치인 겸 이런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자, 우선 따끈따끈한 현장 소식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박은정 의원님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중간에 오셨습니다. 예, 지금 탄핵 소추단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현장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네, 오늘 최종 변론 기일이고, 저희 이제 청구인 측에서 종합변론을 마쳤습니다. 어떤 증인들,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서 설명을 잘 드렸고, 마지막으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피청구인이 파면 사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법재판관들께서 신속하게 파면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그런 최종 변론을 했고요. 피청구인 측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 진행되는 내내 도대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뭔지를 피청구인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날까지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오늘은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와 예산을 삭감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비상계엄에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개변 아닌 개변으로 계속 끝까지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파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날 내란을 막아주셨던 또 시민들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를 반드시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선고를 빨리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비상계엄 이유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이유를 제대로 얘기를 못해요. 그나마 하는 게 입법복주 탄핵 남발 예산 삭감인데요. 윤석열이 계엄을 처음에 그 모의하기 시작한 건 2024년 3월입니다. 다시 말해 작년 3월이에요. 작년 3월에는 윤석열이 얘기하는 입법복주가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입법복주라고 얘기하는 건 특검법 우리가 계속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하니까 또 발의하고 이걸 입법복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작년 3월 달에는 김건희 특검법 하나랑 50억 클럽 특검법 딱 하나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씩 발의했던 것. 그리고 탄핵은 5명밖에 없었어요. 검사 3명. 그중에 뭐 손준성 뭐 기소됐잖아요. 그리고 이정섭 엄청나게 많은 비리가 막 폭로됐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한 명은 안동환 검사라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셋을 했고 이상민 장관은 아시는 것처럼 그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저희가 탄핵을 했죠. 한 명이 이동관이었습니다. 이동관 탄핵하니까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 5명 탄핵했는데 탄핵 남발이다 아니었죠. 게다가 예산 삭감은 그 당시에 예산 시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고 그걸 왜 했냐? 장기 집권입니다. 장기 집권 오늘 이제 검찰 얘기 계속 할 건데요. 장기 집권의 주체는 누구냐? 검찰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 독재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을 썼죠. 예전에 전두환은 군부 독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엄 선포하고 비상입법기구 만들고 개헌까지 갔는데 윤석열이 그 스텝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군과 함께 독재를 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검찰을 가지고 독재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란이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게 아닐까 싶고 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그들도 이게 결국에는 검찰한테 열매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탄원서를 냈습니다. 어제. 네, 뭐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요. 표현만 달리하는 것인데 검사나 이제 검찰총장 할 때는 대통령의 야욕을 품어서 그걸 실현시켰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욕망을 멈추지 않고 또 계속 그 장기적인 독재의 그런 것들을 획책하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3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토론회는 정말 잘 마련이 되었다. 예, 그 검찰 독재 완성을 위한 계엄이었으니 이거를 잘 분석해야 다시는 검찰 독재가 불가능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김계리 변호사 있잖아요. 저는 계엄 선포를 보면서 계몽이 되었다. 잘 계몽이 되었다. 예, 계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계몽사 출판사 이거 보면서 컸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딱 이렇게 바로 디스가 들어오시네. 아니 추억의 출판사 이름을 제가 거론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다 잊어버렸던 계몽이란 단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10차례 진행되는 변론 기일 동안 굉장히 귀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다, 박은정 의원님. 고통의 나날들 아니었나. 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고통스러워했어요. 김기표 의원님은 그 법정이 전부 쓰레기로 가득 차는 것 같다. 진술을 하면 할수록 그런 또 비유적 표현도 하셨거든요. 근데 원래 윤석열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개변도 아닌 개변을 계속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이제 한동수 지금 검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그
했던 검찰권을 이용해서 했던 남용해서 했던 많은 쿠데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의 경험이 있어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새삼스럽진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탄핵 그 심판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태도라든가 이런 발언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 그 개인의 독특한 기질과 어떤 이런 부분도 또 보실 수 있지만 또 검사 일반의 어떤 직무용 인격들이 표현되는 것을 또 탄핵 소추된 검사들도 있죠. 그 교만한 모습들, 그 오만한 모습들, 거짓 진술하는 모습들도 이 검찰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또 표현되는 역설적으로 또 이게 또 유의미한 시간들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정말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것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 뭐 검찰 개혁하면서 계속 검찰이랑 많이 싸워왔잖아요. 정말 거짓말 잘하거든요. 법조인들이 거짓말 제일 잘합니다.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걸 알고 있는데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한 건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부하들이랑 말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하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조폭 양아치만도 못하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쨌든 두목이 책임지고 가는 거고 나머지 부하들은 좀 살려줘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도모를 하게 마련인데 이 사람은 뭐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든 책임을 다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내 탓은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는 것 같다. 감찰할 때도 그랬어요? 거짓말 많이 했어요? 윤석열 조사는 못했어요.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도 끝까지 지금 이제 헌법재판하고 공수처 수사를 회피하듯이 끝까지 회피를 해가지고 조사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했던 그 행동들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안 받는다라든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다 남 탓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계속 앞에 가가지고 뭐 그 항의하게 한다라든가 그런 언론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4년 전하고 너무 똑같았다. 생각이 들고 또 한동수 그때 검사장이 감찰부장이셨지만은 윤석열 감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이셔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제가 경험했던 사건은 이제 고발 사주 사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그리고 이른바 이제 판사사찰 문건들을 직접 조사하고 필요한 그런 감찰 활동 또 직접 이제 범죄 인지를 해서 윤석열 피의자라고 했던 범죄 인지서에 제 도장을 찍었던 기억도 납니다. 뭐 나중에 뭐 추후 이제 직권남용죄 등 범죄로 이제 처벌 구속 요건을 성립한다라고 보죠. 제가 본 윤석열 제가 경험했던 검찰 조직은 주로 이제 대검에서 있어서 주로 뭐 검사장 이런 그런 어떤 직위에 있는 검사들하고 많이 했는데 이 업무들을 같이 하거나 또 지켜보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검찰 조직은 그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는 조직처럼 보였어요. 정치검사와 부패검사가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언론과 합작을 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했죠.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검사들을 부려서 자기의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을 실현해가는 이런 과정들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뭐 공정과 상식의 대변자인 양 자신을 이렇게 국민을 속였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본 것은 굉장히 불법을 많이 저지른다. 그래서 윤석열의 불법을 제지하려고 하면 언론과 검사들이 저를 뭐 협박하기도 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관들 공격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한동수 검사장님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지금은 언론이 한
한 그래도 반반 정도는 한 70, 60, 70은 그래도 그 내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론이 보도해 주는데 그때는 한 95대 5? 그렇습니다. 네. 거의 그랬어요. 고생 그래가지고 많으셨죠. 저나 한동수 검사장님은 정말 뭐 잘못된 검사, 어. 살아있는 그러니까 뭐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를 괴롭히는 검사들로 했고 자기들은 피해자이고 뭐 이렇게 언론이 다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수사를 했고 저희들을 그렇게 했었죠.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예, 수 있겠네요. 네, 그 네. 지금 탄핵소추인단으로 있는 이제 그 고발사주 관련해서 이제 조성은 대표가 이건 괴문서다 내지는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어떤 관련성으로 프레임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억해 보니까 저도 그 석동현 변호사가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틀릴 수는 있는데 제가 머리가 나쁘고 사악하고 돌쇠라고 해서 제가 돌쇠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또 기억도 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된 검찰의 어떤 문화이자 패턴이자 남을 공격하는 방법론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예? 제만 얘기해서 좀 그런데 네. 그게 이제 검찰의 70년 동안 특수부 검사들 그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 방식, 언론 플레이 방식이고 피의자를 악마화하고 그 피의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단계부터 그 피의자는 나쁜 사람이고 반드시 무찔러야 될 적이고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악마화 시켜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온 막 그 주변을 막 샅샅이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구속이 되면 그러면 이제 꼬린시키고 성공한 수사가 되고 나중에 이제 무죄가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뜨리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특수부 수사의 무리한 방식인데 그게 윤석열 검찰, 윤석열 사단이 되면서 정치 수사에서 그것이 그 끝판왕이 돼버린 거죠. 이게 사실은 중앙정보부에서 대공수사를 하던 방식이었어요. 피의자를 간첩이라고 얘기하고 빨갱이라고 지목하는 순간 이 사람은 무슨 변명을 해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그 맞아요. 독립운동가들 수사하던 네. 방식. 그래서 그 수사 방식들을 오랫동안 대공사건에서 하던 것을 검찰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검찰 공안부 쪽에서 그걸 따라하다가 이제 특수부에서 전격적으로 따라했죠. 사실은 검찰이 처음 탄생했을 때에는 이렇게 힘이 세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친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임시로 수사권을 준 것이고 힘이 매우 약했어요. 그래서 맨날 경찰한테 치이고 그 정보 조직인 안기부. 중정이나 안기부에게 치이고 막 그러다가 영화 1987인가 보면은 박종철 고문 사건 그 사건 보면은 경찰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거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막 압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이래요. 그 부장 검사한테. 그렇게 흘러오다가 검찰이 나중에 이제 그 군부 독재 노태우 때 이때 범죄와의 전쟁을 정부가 선포하면서 검찰의 힘을 조금씩 실어주기 시작했고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군부를 누르기 위해서 정보부를 누르기 위해서 합법적인 기관인 검찰의 힘을 대거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때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하다 보니까 뭐 노태우 전두환도 수사할 수 있고 다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다 하고 이러면서 힘이 점점 커졌던 거죠. 그게 사실은 끝판왕이 이제 윤석열 때 이게 폭발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폭발적으로 전 국민들한테 일종의 저런 정권은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만면교사의 상징처럼 지금 이 순간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뭐 그 정치 검사하고 부패 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 그 불공정한 그 인권 침해 수사의 기소에 대한 그 과거 청산의 들은 이제 과제로서 우리한테 주어지지만 또 한편에 검찰의 그 조직과 그 기능, 인력에 대한 이런 그 분산들 또 재배치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은 검찰 전체에 대한 악마화라는 관점보다는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꼭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제 우리가 이제 제도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사태 복판에서도 여전히 성역처럼 존재하는 데가 검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뭔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누군가 개입한 단서나 정황들은 보이는데 아무도 조사받았다는 소식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의원님. 윤석열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이 특검법을 계속 낸 이유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입니다. 뭐 그게 내란의 이유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다시 말해서 내란을 불러일으키는 진짜 촉발제는 검찰이 김건희를 봐준 것, 최혜병 수사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 명태균 사건 수사 진행하지 않았던 것, 권력을 꽁꽁 싸매고 봐주기 했던 것,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의 목표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검사들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살아있는 윤석열 권력을 꽁꽁 싸매고 감싸고 보호해주고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그 검찰에서 해소가 되고 정리돼야 될 문제가 정치권으로 오게 된 것이고 그 정치권으로 온 문제가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저는 그게 대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호 견제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계엄했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 이 흐름을 만드는 것은 검찰이 매우 큰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권력, 집중되어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검찰 우리가 뭐 정권을 나중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권력을 잡아봤던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나쁜 짓들을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얘기하면 꼭 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너무 세지잖아. 경찰한테 수사권 주면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반은 맞고 결과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 어쨌든 간 남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던 그게 사람의 선의로 권력들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권력을 누릅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줘서 경찰이 힘이 세면 경찰을 다시 견제하는 장치들을 두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이번에 조금 신뢰가 올라갔지만요. 여러분 국회 진짜 싫고 못 믿잖아요. 국회의원들 저 나쁜 놈들 이러잖아요. 근데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 중에 하나인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국회한테 입법권을 줄까요? 뭐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국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견제를 받습니다. 행정부로부터 견제받고 검찰이 기소해서 직 날아가지 않습니까? 사법부로부터 견제받고 이 견제를 해놨기 때문에 국회에게 큰 권한을 주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입니다. 경찰도 혹은 새로 생길 수사기관도 우리가 믿기 어렵기 때문에 권한을 못 준다고 하지 말고 권한을 주고 네.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 그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뭐 이런 쪽이 계속 수사가 비어 있어서 내란 특검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일단 제도와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플로우 질문을 받기 전에. 민주당의 방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검찰 개혁안이 있고 또 조국혁신당의 방안이 따로 있는 저희 당은 이제 이미 발의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발의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거든요. 자료를 이걸 또 네. 만들어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저 큰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난 이제 8월 28일 날 저희는 검찰개혁 입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큰 틀에 있어서는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라서 공소청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 2개 하고 그 다음에 수사절차법이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것 중에서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 인권을 보호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수사절차법을 다시 만들고 그 나머지를 형사소송법으로 개정하는 그래서 검찰개혁 입법 4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청을 대검, 고검, 지검, 지청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큰 틀을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본청, 지청,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본청, 지방청, 지청 이렇게 세 가지 틀로 만들고 수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찰에 있는 수사 기능을 수사청으로 아예 빼는데 이 아마 민주당하고 좀 다른 게 저희의 수사청은 법무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청 말고 수사청이 수사의 기능을 하는데 수사청에서는 이제 부패범죄라든가 경제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지금 중대한 범죄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수사절차법은 이제 수사청에서 혹은 경찰과 뭐 국수본, 공수처 등등에서 진행하는 수사와 관련된 수사절차법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수사를 나누어져 있는데 저 수사청장은 수사를 또 하지 못하도록 변제하고 저 부패 경제와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그다음 마약 대형 참사 이 세 개 본부장이 수사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 세 개는 합치지 못하도록 또 견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사청장이 또 마음 다르게 먹고 이게 그 권한을 너무 크게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 같은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을 주지만 기소심의위원회를 또 법으로 따로 설치를 해서 이 공소 제기에 대한 어떤 통제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검사는 행정공무원화를 시킨다. 그래서 검사징계법이라든가 검사보수법, 검사정원법 등등을 모두 폐지해서 제가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검사는 그냥 행정공무원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견제를 받는다. 그래서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검사가 영장 청구권, 기소권, 수사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뭐 등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분산시키면 하나의 권한을 행사해서 문제였더군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권한을 혼자 다 행사한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은 언제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용할 수밖에 없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래서 분산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검찰청을 해체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검사들이 만든 나쁜 프레임이에요.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정상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검사들의 수사권이 마치 정의로운데 그것을 뺏는다는 이런 걸 검사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건강하게 다시 재건축한다. 검사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해서 수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 제기하고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수사를 받으면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가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개혁안입니다. 네, 일단 박수. 도표로 보니까 어떤 것인지는 간명하게 이해는 되는데, 네. 뭐 보태실 말씀 있으시면 네.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화면들을 만나서 네. 해서 역시 예. 조국혁신당이 근본적이고 혁신적으로 실천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평소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의견입니다. 직접,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지금 현재 것들은 이제 현행 헌법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질을 중시해야 되니까 이 공소청이라는 말은 지금 이제 검찰청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굳이 검찰청이라고 유지를 해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공판과 집행 업무도 하고 있고 뭐 가사나 이런 데서 국가 뭐 이런 소송 대리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 부분 공직자 선거하고 방위선업 마약 대형 참사는 지금 검찰청법이 2022년 5월 9일 날 개정되면서 결국 부패 경제 부분만 직접 수사가 이제 가능한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공직자 방위 산업 마약 이런 부분들은 현재 국수본 경찰 쪽에 있는 거기에 마약 이런 네. 안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하면 좋겠고요. 만약 이것들을 뭐 어디에 배치해야 될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검찰의 기소권만으로도 엄청난 권한이에요. 그거는 이제 불기소할 수 있다는 거죠. 디올백 불기소했잖아요. 김건희 주가 조작 기소하면 되는 사건 기소하지 않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인력의 재배치 문제가 있어요. 그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과 수사의 전문성은 그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나와요. 현재 6,300여 명들이 있는데 이 인력들이 이런 구조화에 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대략 제가 이제 정성적인 표현으로 하면 30 내지 40%는 일로 갈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사직하고 네. 사직하고 다시 지원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 검찰 수사관은 이제 고공단부터 9구까지 있죠. 고공단하고 3급부터 9구까지 있는데 직급을 유지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직하고 법무부를 사직하고 이쪽으로 가겠죠. 이제 검사들이 이제 2,300여 명의 검사들은 그 뭐 상급 내지 5급으로 이제 그쪽 수사관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뭐 아주 드물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의 인력의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 하면 네. 불기소 통제에 대한 측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별도의 독립된 그 검찰 감찰청뿐만 아니라 그 불기소에 대한 통제들은 결국 직접 민주주의 요소니까 아마 다 고려하셨을 네, 다 텐데 그 부분도 규정에 다 이제 잘 네네 해놨는데 너무 기소 대배심 정도의 어떤 국민들이 참여해서 기소를 강제하는 역할들. 우선 네. 이제 그 불기소에 네, 대한 이상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재정 신청의 확대. 재정 신청을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시킨다. 네. 그런 취지로 좀 네.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생각보다 조금 딱딱하긴 합니다. 그죠? 저희는 되게 재밌거든요. 이렇게 전문가들이시니까 이게 되게 재밌고 늘 하던 얘기니까 막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객석에서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조금 제가 재미나 웃긴 요소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저희 당 안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재미없으시죠? 김용민 네. 의원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검찰개혁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저거 하다가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안을 말씀해 주셨고, 지금 검찰개혁 얘기할 때 되게 자연스럽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중수청으로 가는 이 얘기가 거의 표준처럼 이제 정립이 됐어요. 근데 제가 21대 때 저 법을 처음 냈을 때만 해도 죽일 놈 됐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 냈고, 공소청 설치 법안 냈고, 황운하 의원께서 중수청 설치 법안 이렇게 세트로 같이 냈거든요. 저거 냈다고 당 내에서도 저 나쁜 놈 네가 뭘 한다고 정부적 판단 없이 법을 이렇게 내냐. 그 유명한 철업입니다. 예. 당이 발칵 뒤집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언론에서도 막 공격하고 뭐 검찰을 뭐 힘을 너무 막 쓴다 국회가 막 이렇게 되게 그래서 그 과정들을 건너오는 게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검찰청 폐지를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검사들마저도 검찰청 폐지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이렇게 급변하게 됐고 이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일단 뿌듯합니다. 어쨌든간 그 민주당 안은 사실 조국혁신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진 곳과 기소권을 가진 곳을 같은 부처 내에 두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은 법무부 내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지만 저희의 안은 법무부 내에는 공소청만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저희는 중대범죄수사처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총리 산하로 보냈습니다. 총리실로. 네. 근데 총리가 그러면 수사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는 사실상 개입하지 못하고 중간에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둡니다. 지금 경찰위원회 같은 것인데 그걸 실질화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처의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짰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식들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영장 청구권 얘기도 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수사기관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가 필수입니다. 지금도 경찰은 수사 못하고 검찰이 수사 잘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영장 청구권을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싶어도 검찰한테 영장 청구하면 막 기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은 자기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수사해 버립니다. 이번에 김성훈 경찰장. 그렇죠.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처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보관은 그 중요한 사건 수사를 할 때 검사와 이 수사관이 팀을 이루는 방식으로 영장 청구와 법률 조언을, 미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거든요. FBI랑 수사할 때 검사들이 파견 나와서 법적 조언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의 팀제 방식을 취하고 이 수사와 관련해서 조언하거나 영장 청구해준 검사는 나중에 기소에는 절대 관여할 수 없도록 이런 구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력 재배치 문제도 말씀 나오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찰청 폐지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면 저희 인력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은 수사기관으로 가는 것이고, 나는 법률가로서 일을 하고 싶다면 공소청으로 가는 것이고, 수사관들은 그 중수처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청 내에서는 아무리 수사를 잘하고 아무리 승진을 해도 절대 검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대범죄수사처로 오면 수사를 잘하고 일을 잘하면 검사 출신 혹은 고시 출신보다 더 승진할 수 있고 더 상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올 수 있는 동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직 수사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급, 2급, 1급 수사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검찰청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공소청이면 규모가 작아지는데, 그래서 이 공소청을 별도로 다른 곳으로 보내고 지금 있는 검찰청을 중수처의 사무실로 쓰게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필요하면 어느 정도 층을 나누거나 해서 같이 활용하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도 방법론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기소하면 어떡하느냐, 혹은 막 폭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폭주하거나 수사기관과 검사가 결국에 짜고서 막 폭주해서 사건을 남용하거나 막 조작하면 어떡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법 왜곡죄랑 사건 조작죄를 세트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건 조작죄는 조금 이렇게 나직지 않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국가보안법에 있어요. 예전에 국가보안법 간첩 조작 너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일종의 조작하는 거, 뭐 허위 증언을 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죠. 유성 사건에 기억하시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거기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것을 제출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국정원 직원들은 간첩죄로 처벌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공안검사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해서 모해위증죄, 뭐 모해위증 교사 뭐 이런 것들로, 그런 걸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을 일반 범죄까지 확대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제 저렇게 그 공소청, 수사청 이렇게 나누면서 공수처 강화도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어쨌든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 관련해서 검사들에 대한 지금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법으로 그 부분을 그 수사 과정에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경우에 처벌 대상으로 삼으셨다면,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위법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검사들을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은 공수처가 모두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검사가 내가 잘못 수사하면 나는 절대로 처벌받지 않아, 이게 그동안의 검사들의 특권이었다면, 내가 잘못하면 나도 수사를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된다면은 좀 더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나 이런 것이 많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수사청 관련해서 민주당은 수사처인데 그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조국혁신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분리하는데 법무부 장관 하에 같이 두는 것
것을 우리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민주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두겠다는 것은 이것이 이제 수사청이라는 게 FBI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일에 총리실에 두거나 행안부에 두게 되면은 특히나 총리실에 두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사직동 팀이라는 굉장히 그랬던 잘못된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의 직할 수사 부대를 하나 두는 듯한 이런 또 약간의 그런 또 잘못된 이런 운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소청장과 수사청에 대해서 문민인 법무부 장관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같이 논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안, 우리의 지지자들이 어떤 안을, 국민들이 어떤 수사청을 바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공청회도 통하고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잠깐 뭐 재미를 위해서 반박하면 네, 결국에 다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저희도 이제 논의할 때 법무부에 같이 두는 안도 제안은 됐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반대했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은 게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게 이 수사 기소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고 다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또 올라가 있으면서 그냥 법무부 자체가 하나의 검찰청이에요. 이거를 쪼개놓지 않으면 이걸 조직적으로 확 쪼개놔 버리지 않으면 설사 법무부 내에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켜켜이 쌓여있던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검사 출신 그 다음에 수사청장도 결국에는 검사 출신이 가고 다 검사들끼리 또 모여서 서로 밤에 특활비 갖고 술 먹고 고기 먹으면서 사건 조작한다. 이거는 조직을 분리시켜서 조직 간에 조직 논리가 생겨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매우 강하게 한 것이고 그래서 우려하신 것처럼 그러면 총리실이 너무 또 강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법에서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관할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저희도 얘기하는 거지만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제안했던 방식이라서 일단 이 방식을 좀 차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같은 것 같으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고, 예, 그리고 상당히 논쟁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저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국가수사위원회하고 그 경찰에 있는 국수본은 제각각 그냥 각각 따로 존재를 그렇죠.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이 세분화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반 민생범죄 수사를 바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민생범죄, 우리가 현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냥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해요. 일반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그중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될 대상은 국수본이 하죠. 다만 경찰이나 국수본은 사건에 어떤 제한 없이 모든 사건을 기본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처라는 것을 새로 만들면서 여기서 6대 범죄, 뭐 비슷합니다. 저것은 6대 범죄를 가져가서 우선 수사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의 또 독특한 작은 수사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 영역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보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지 않느냐에 대한 재설계는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조정하는 게 이제 수사절차법에서 네.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사 기관 자체를 아예 이제 국가수사총장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재설계하는 것도 좀 열어둔 채로 고민해야 될 때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저희 규정은 저렇게 해서 수사청에서 공수처가 지금 검찰에 윤석열 그 사건 달라고 했잖아요. 이첩시키라고 했듯이 저희는 수사청이 달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수사청에서 국수본에서도 할 수 있고 수사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겹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수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안에는 민주당 안은 법무부 안에는 공소청만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청이죠. 기소청. 민- 네, 저는 네. 공소청. 민주당은 네? 공소청. 공소청. 아, 그 조국혁신당은 기소청. 21대 때 제가 발의한 게 공소청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소와 공소가 똑같은 것 같아도 기소는 소를 제기하는 이 단계에 약간 집중한 것이고 공소는 그 전 과정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봐야 돼서 공소청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공소청으로 그러면 21대 용어는 때도 통일되어 발의했죠. 있어요. 네. 예. 아유, 두 분 뜨겁습니다. 예, 한동수 변호사님께서 예,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아까 조국혁신당 안에 대해서는 일어서서 막 해주셨는데 예, 마이크를 쥐고 좀 해주십시오. 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법안으로 제가 좀 검토한 적이 없어서 아, 또 많지만 또 우리 또 박은정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오래 경험을 하시고 또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국민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좀 두고 싶긴 합니다. 네.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듣다 보니까 확 기운 의견을 말씀하셔가지고 큰 웃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검찰에 계실 때 저는 검찰 개혁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두 분을 개혁 대상으로 삼았던. 제가 특별히 뭐 표현한 적은 없지만 김용민 의원의 그 활동에 대해서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동수 변호사님이 은근히 재밌으시다라는 걸 오늘 또 현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뭔가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검찰 보니까 도무지 이건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어서 반드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총의는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니 그것이 민주당 아니든 조국혁신당 아니든 검찰은 엄청 싫어할 것 같다. 첫 번째 이제 본인의 지위가 내가 말이야 어떻게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됐는데 나의 지위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격화시키고 견딜 수 없어 이런 반발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좀 해법이 있겠습니까? 김용민 의원님께 먼저 반발이 여쭐게요. 크겠죠.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 안이랑 저희가 생각하는 안이랑 이제 약간의 또 미세한 차이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나중에 다 잘 토론을 통해서 합칠 겁니다만 어떤 거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반발을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소청을 만들면서 공소청에 오는 검사들은 자기들은 법률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공소청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지만 난 수사가 좋아하면 수사청으로 가겠죠. 네, 이런 법률가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지위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이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 검사 징계법이랑 검사 정원법, 검사 보수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다 폐지를 검토했다가 이거는 일단 조금 더 보류하고 고민해보자. 그리고 검사들 얘기도 좀 들어보자라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보류를 해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2022년 5월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취임식 전날 검찰청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그 대검에서 그 검찰청 그 개혁에 일제히 반대하는 정말 예외 없이 다 반대하는 검찰 조직의 조직적인 대응들, 근무 시간에 논리 개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했는데요. 일단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렇다 하에서 항상 역풍, 검사들의 저항, 검사의 퇴로 이런 부분은 고려 요소가 아니에요. 그거를 딛고 왜냐하면 아마 뭐 구체적으로 제가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정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율이 그 찬성하는 율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더 높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차기 정부가 이제 공정하고 청렴한 민주정부가 수립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미 논의는 충분히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정권이 집권하면 바로 하겠다라는 그런 방식보다는 물론 이제 민주주의를 이제 회복하고 민생을 또 살리고 또 경제 그 외교 분야에 대해서 정비하는 부분이 또 아주 우선적인 과제로 상정이 되겠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기본적인 국민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 이 동의를 얻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선거 투표에 참여하고 동의하실 것 같아요. 네. 항상 생각보다 검사들은 그때 일일이 막 그 검사장들 방송하고 출연하고 스케줄 잡고 나가서 각종 단체들 있잖아요. 무슨 학회들 가서 언론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 힘들이
약해요. 네. 그런 부분을 너무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가면 돼요. 네. 네. 나아가면 돼요. 일종의 이제 검찰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학자, 언론, 검사들, 검사 출신 변호사들 이쪽에 똘똘 뭉쳐서 논리 개발하고 민주당이 뭐 하면 막 그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 네트워크 형성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게 그 검찰의 저항이 무서우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검찰의 저항은 당연히 진압하고 갑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진압하고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혁을 하는데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수사 혹은 국가의 범죄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절차를 담당하는 이 기관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과 배려들이 조금 더 깊고 폭넓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가는 것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만들 때 공소청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 또한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돌아갈 수 있게 잘 구성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견결하게 버티면서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진압하고 가야 돼. 진압하고 가야 된다. 개혁에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그 과정을 돌이켜 보면은 언론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국민들도 그 굉장히 혼란 속에서 어느 게 맞는가 그런 좀 혼란을 드렸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검찰의 이게 조직적인 저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이제 그 개혁을 하는 이제 주체들이 조금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하지는 않고 또 다른 목소리도 또 내부에서 막 나오고 이랬던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이라는 것이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70년 동안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기득권층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검찰에 지금 2,300명의 검사와 검찰 조직만 뭐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의 이해관계를 같이 했던 기득권들을 함께 지금 이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서 그것이 오히려 더 그 건강한 검찰권을 수사권 행사, 기소권을 행사를 통해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특수부 검사들이 최근에 이제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그 무죄가 났단 말이죠. 무죄가 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와 기소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를 했으면 유죄를 받도록 했어야 됐고, 그럼 무죄가 났으면은 이 무죄에 대해서도 뼈저린 반성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수사하고 기소할 때 엄청났잖아요. 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고려와 함께 개혁이 이루어져야 힘을 받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내고, 그러면서 뭐 제도권에서도 힘을 받고 그럴 것이다. 근데 그것은 매우 힘든 과정일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찰 너네 미우니까, 윤석열 검찰 너무 미우니까 그냥 다 때려 부셔,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검찰에서 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최대한 건강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견제하고 감독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그리고 외국의 선진 제도들을 제대로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금융위원회 이런 데, 그러니까 금융과 관련해서는 그런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검사만 수사를 가지 않는다고요. 경찰만 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그룹들, 그런 전문성 가진 그 기관들이 수사를 함으로써 훨씬 더 제대로 된 판부를 도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소권을 가지지 않고 수사권을 가지고 그 수사를 또 의뢰를 시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절차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으면서 제대로 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면 그 금융과 관련한 비리를 제대로 척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이제 우리가 수사청을 만들었지만 그 수사청과 관련해서는 특사경을 확대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더 외국의 거를 좀 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그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개혁의 방향을 추진을 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 특히 이제 앞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저는 진짜 동의하는데요. 21대 때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검찰 개혁 완전히 할 뻔했죠. 수사기소 완전 분리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그 당 외적인 반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이제 세력들이 이제 철험회고 저 황우나 최강욱 이 세 명이 굉장히 이제 세게 주도해서 갔는데 저희가 뭐 검찰의 반발을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검찰총장이 찾아서 만나달라고 하는 것도 안 만나버렸거든요. 그걸 무서워서 이게 주저하고 안 됐던 게 아니라 국회 내, 우리 당 내의 반대 세력 때문에 안 됐습니다. 저는 이걸 검찰 네트워크라고 여전히 부르고는 있는데 그 민주당 안에 있는 검찰 출신들입니까? 꼭 찍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쉽게 약한 고리들이 있어요. 뭐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랄까 뭐 이런. 뭐 그럴 수도 있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한테 되게 약한 고리의 사람들이 접촉을 합니다. 아주 친해서 거부하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고 뭐 자문그룹처럼 접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결국에 우리 당내에서 주저앉힌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뭐 이대 범죄 놔두고 네 개 없애고 간신히 여기까지 간 거예요. 어쨌든 간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실제 중요한 개혁을 주저앉히는 것은 우리 내부의 반발 혹은 내부의 이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내부가 진짜 똘똘 뭉쳐서 쫙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 결국에 가는 점은 같아요. 목적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수시로 협의해서 이 목적지를 향해서 잘 나가보겠습니다. 좀 법원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구조 개혁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그 징계 관련해서 효력 정지, 직무 배제에 대한 결정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죠. 또 반면에 또 박문진 그 이사 그 관련해서 결정들이 MBC를 살아있게 만들었죠. 또 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선별적인 기소라든가 권한 남용적 기소에 대한 법원의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플리바게닝 있잖아요. 그 증인의 신빙성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증거에 대한 통제들, 신빙성 판단에 대한 법원의 노력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 업무방해라든가 직권남용 등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고민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뭐 장기적으로는 또 뭐 이제 어떤 그 배심제 이런 부분의 법원의 개혁도 같이 맞물려야지 그 검찰 개혁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참여연대에서 활동가로 일한 출신인데요. 94년도에 참여연대가 창립을 하고 그리고 사법 개혁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법률가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고 30년, 작년에 30주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사법개혁 토론회를 하면 기자들도 앉아 있다가 다 가요, 중간에.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주최 측만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럴 거면 우리끼리 하지 왜 토론회를 하냐, 막 이제 이런 자괴감도 많이 토로하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꼿꼿이 앉으셔서 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저는 정말 감탄한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토론회를 저는 사실 이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건 꼭 해야 되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많은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판을 까는 역할을 해야 된다. 취재 편의점이 그 역할을 좀 해라. 꼭 우리여야만 하냐. 그랬더니 해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합시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신장식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의자 없어요, 의자? 네. 스스로 가지고 오는 센스. 네, 반갑습니다. 신장식입니다. 야, 아니
이 정도면 할만하네요. 예. 네. 저희 조국혁신당에 탄탄대로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거기에 3개의 위원회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치개혁, 하나는 사회권 선진국, 그 다음에 우리는 제가 맡고 있는 건 기억위원회입니다. 기억자위원회라고도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권력기관 개혁위원회입니다. 권력기관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군, 김건희까지 다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자위원회고 요거를 이게 토론회 우리 국회 안에서만 해보려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거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1, 2, 3부로 나눠서 오늘 이렇게 공개 방송까지 하게 됐고요. 오늘 너무 재밌게 흥미롭게 들었고 네. 전문 용어가 난무했지만 워낙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다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인데 저는 준비, 그다음에 속도, 타이밍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혁에는 반발이 있고 그 반발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봤을 때 모두를 설득하고 그 개혁에 이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이 가장 힘이 셀 때, 지금 워낙 센 기득권들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가장 힘이 셀 때 그런 타이밍에서 빠른 속도로, 그런 면에서 보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혁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권력을 했을 때 잘 썼던 사람은 사실은 YS죠. 하나회 숙청이나 또는 금융실명제 할 때 보면 정말 전광석화처럼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정말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충분히 또 싸워 나갈 만한, 내부적으로 이렇게 주체가 단단해야 되고, 외부적으로 논리와 속도와 타이밍에서 착 제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많이 이야기해야 될 때다. 많이 준비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굳이 이런 자리, 굉장히 바쁜데 탄핵 심판의 와중에 이 와중에도 검찰 개혁을 많이 준비하고 많이 얘기해서 전광석화와 같이 제압을 해야 된다. 네. 네, 사실 거부권 정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소한 거부권은 남발하지 않을 테니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빠르게 개혁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는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약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원래 이런 토론회 하면 플로어에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죠? 혹시 오늘 나온 것 가운데 질문하시고 싶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기탄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김용명 의원님께서 저희가 국회의원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고, 특히 저는 이제 12월 3일 때 국회에 간 입장으로서 세 분 의원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이 국회의원님 덕분에 정말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토론회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조개혁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 원하는 건데, 반대로 눈앞에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건들이 있잖아요. 윤석열을 비롯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혁과 같이 가다가는 이게 먼저가 되고,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될 이 법안들은 예를 들어 빨리 드라이브 걸 수 있는 특검법도 있고 이런 강력한 법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 이제 구조개혁을 먼저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산적해 있는 다른 탄핵 관련도 그렇고 김건희 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늦춰지면서 또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좀 고통받을까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검을 쓰려고 이 구조가 또 미뤄질까봐 또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꼭 하나 드라이브를 걸고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방향성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지금 구조개혁, 제도개혁을 먼저 하다 보면
지금 뭐 직면에 있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최상병 특검, 뭐 각종 특검들, 뭐 그 규명해야 될 의제들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순서대로 하실 건지. 네, 굉장히 뭐 좋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고 진압하는 국면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민주당 기준으로는 그리고 국회 기준으로는 내란을 해결하는 방식, 뭐 탄핵에도 집중하고 그다음에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도 같이 나오기도 했지만요. 이런 것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그러면 해결하다 보면 나중에 또 검찰의 힘을 빌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같은 고민이 있어서 그래서 특검으로 가는 겁니다. 중요 사건, 중요 수사를 검찰의 힘을 빌리지 않고 특검으로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설특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최상목 임명 안 하니까 상설특검이 무의미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정권을 교체했다라고 하면 상설특검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거부권도 필요 없고 그냥 이미 다 처리해놨기 때문에 임명만 하면 되는 절차를 거치니까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전략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중차대한 이 구조에 대한 개혁 논의가 또 너무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고 이게 또 공론화되고 어느 날 갑자기 개혁한다고 뜬금없이 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개혁 과제를 들고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내에서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의원 모임을 지금 결성하고 있어요. 이제 저랑 몇몇 의원님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결성을 하고 있고 아마 여기 두 분 의원님도 조만간에 들어오실 것 같긴 하지만 네 들어오실 거죠. 네,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결성을 하고 그 안에서 지금 이런 논의들을 좀 더 구체화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는데 당연히 지금은 내란 극복과 진압에 집중한다. 이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제가 그 국회 시작하면서 처음 맨 먼저도 국회의장님이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 야당 뭐 여당도 들어와도 되죠. 전체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개혁 입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인 개혁의 그 의제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내란이 다 진압이 되면 그래서 김용민 의원님 말씀하신 되게 좋은 제안이시고 검찰개혁은 사실은 우리 진영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큰 아픔이죠. 사실은 그리고 상처가 너무 크세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쨌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정말 힘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해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이 다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고 윤석열 같은 괴물 검찰이 다시 어쨌든 역사의 전면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김용민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장식 의원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걸 가지고 계시는 거라서 마침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관철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왜 뭐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민주원정소 키세스 우주 대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한 달 반 전부터 네, 명절 때부터 취재 편의점 계속 취재 편의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매불쇼 뭐 JTBC 썰전 나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내란 극복 민주원정소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라는 게 만들어졌고 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님, 김선민 권한대행님부터 시작해 야오당이 이렇게 쭉 만났잖아요. 실무회의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과를 설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분과에 대체로 어떤 내용으로 나눠 가져야 될 거냐면 아마 업무를 정무 조정 이걸 어떻게 이 원탁 테이블을 쭉 끌고 가서 이 우주연합군을 어떻게 기동할 거냐라고 하는 걸 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개혁, 그 다음에 정치개혁, 권력기관개혁 요 부분을 이야기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야 5당이 같이 이거를 힘을 모아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원 모임이 실제로 있어서 이게 의회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나 막 왁시글덕시글 하고 힘을 모으고 주체가 되는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야 5당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얘기들이 많이 이런 아니야 저런 아니야 하고 지금 많이 논의가 되어야 적절한 시점에서 힘을 딱 몰아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원탁회의에서도 또 의원들 상호간에서도 뭐 이런 곳곳에서 이 이야기들이 다시 끄집어내져야 된다. 내란 극복이라는 것이 1차적 과제지만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야기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 워낙 큰 과제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또 뭐 경제 얘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또 여기 계신 우리 이 세 분은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지금부터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꾸준히 지금 이야기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키세스 우주연합군은 대한민국 연합정치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극아이라 많이 떨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괜찮아, 괜찮아. 1987년 6월 14일, 15일 공포에 떨면서 명동성당에서 밤을 샜던 그날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 힘이 여기까지 저를 나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박은정 의원님이 검찰 생활하실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성범죄 관련 수사검사다라고 인증을 받으셨어요. 검찰 내부에서. 여초 커뮤니티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조금 서운한데요.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외람되지만 중대범죄에 저는 민주주의의 적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별 관련 항목을 넣을 수 있다면 차별 반대, 차별 금지,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차별, 뭐 지역차별, 학력차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차별을 국가가 수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하나의 중대범죄로 된다면 우리 박은정 의원님의 역량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아니 근데 처음에 1987년 6월 14일, 15일, 예,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 37년 넘게 이 민주화의 한 길로 걸어오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 한번. 예. 정말 저런 민주시민들께서 그날 국회대로 앞에 다 모여주셨고 그 힘으로 빠르게, 그리고 의원님들이 아주 민첩하게 월담을 통해서 탄핵 심판 기일 내내 확인하는 증인들의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도 민주 시민들이 국회에 모여서 그것을 계엄을 막아주셨다. 그것을 계속해서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자리이거든요. 이 재판이 아마 윤석열에 대한 내란 재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역사의 한 획을 그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80년 광주는 막지 못했지만은 2024년은 막으셨다. 우리 시민들께서. 감사의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열심히 정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은 제도만으로 끝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검찰총장 이전부터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일을 못했는데 뭐 좌우, 진보 보수를 따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법원의 역할, 법의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신이랄까요? 신뢰가 없던 와중에서 윤석열의 인물이 나타나서 칼춤을 추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환호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법원의 개혁,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의 개혁이 같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90년대 초반에 경찰 잡지 기자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 홍보지여가지고 뭐 기자의 뭐
본연의 모습을 발휘할 기회는 적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도 많이 만나고 뭐 검사도 만나고 했었는데 그때도 경찰들 사이에서 주제는 그러니까 화두는 뭐였냐면 수사권 독립이었어요.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진짜 용기 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검사는 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경찰이 검찰의 하부 조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검사들은 그 상명하복 체제, 군인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그 권력이 이상하게 비대하거나 또 뭐 저항하지도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겼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버리면 그 권력이 아니니까 검찰을 지원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 인력난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살짝 있고요. 네. 그 두 가지입니다. 그거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십니다. 자, 한 분씩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신 내용을 답변과 마무리 발언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변호사님부터 하실까요? 예. 네, 네. 정리 발언 포함해서 질문에 대한 답까지. 요구가 많아서 송구합니다. 예. 네, 그 차별에 관한 그 사회의 어떤 주변부에 대한 것이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좋은 주제를 주셨고요. 또 아주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방 후에 한 10년간 경찰이 수사 기소권을 가지다가 57년도에 이 검찰이 다 현재처럼 수사 기소권의 이례적인 상황들이 한 70여 년 존속돼 왔지요. 이것들이 다시 원래 제자리로 이 세계의 다른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린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살아왔으니까요. 할 때가 되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역사의 발전을 굳게 믿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차별과 관련된 거를 어떻게 우리 법이 다룰 거냐에 대한 고민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인권위원회를 소관상임위원회로 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전면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납작하게 들어오면은요, 정치 세력으로서는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전면적 차별금지법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괴롭힘이나 차별을 성적 괴롭힘이나 또는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둘 거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인권위원회법에 몇 가지 조문을 추가하는 방법들을 이 인권위원회에 계셨던 법률가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전면적 차별금지법을 목표로 하되 단 한 발짝이라도 현실의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요, 법률 전문가로서 원래 검사는 인권의 수호자입니다.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하면 야,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하는 데가 검사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은 때려잡는 게 검사인 줄 알잖아요. 인권의 수호자가 되고자 하는 검사들, 그런 꿈을 가진 저는 청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한과 그러한 경제적 보상은 충분히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많이 백화제방처럼 많이 떠들고 이야기하고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내란국본과 함께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공식적인 국회 안에서 많이 떠들고 이야기해서 단단하게 우리 주체를 만들어서 적절한 타이밍에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실 거라는 믿음 갖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네. 네, 아까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부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에서 이제 경찰에 대해서 그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휘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교통 정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전체적인 검경 수사권 어떻게 하고 또 기소권 어떻게 하고 이런 그 고민 속에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고, 그건 저는 이제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들이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쳐서 그 통과시키는 거, 그래서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저의 정치적 과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차별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는 이제 처벌로 연결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차별 행위 자체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들이 없어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차별 중에 특수한 유형인 혐오 혹은 역사를 왜곡해버리는 방식들, 이런 것들은 현재 5.18 특별법에는 5.18에 확인된 사실들을 부정하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발의했고 지금 22대 때 다시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역사 왜곡 방지. 그래서 우리가 친일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분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친일했던 것을 미화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법을 지금 국회에서는 만들려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혐오 혹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들을 처벌하는 영역들이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사권 독립 혹은 뭐 약간 지원할 수 있냐 관련해서는 저도 두 분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하나만 더 좀 첨언하자면 그겁니다. 수사기관이 온전하게 수사를 하려면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헌법이 되게 특이해요. 영장 청구권을 우리 헌법에 검사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검사를 인권 옹호 기관으로 명확하게 규정 지어준 거예요. 수사권을 준 게 아니라 인권을 지켜라라고 준 건데, 그거를 지금 검찰이나 헌법재판관 일부는 여기서 수사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검사는 헌법기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헌을 논의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드러내줘야 됩니다. 없애버려서 경찰이 영장 청구를 직접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법률에 정해서 영장 청구권을 법률로 규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아마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상황들이라서 그런 개혁을 하는 상황이 되면 또 빠르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검찰개혁이 매우 중요하죠. 저는 이제 단일장애 지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 단일장애 지점이 어떤 한 곳이 망가지면 전체 시스템이 다 작동을 멈추는 영역을 말합니다. 뭐 우주항공 이쪽에서 많이 쓴 말인데,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가는데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서잖아요. 엔진이 그럼 단일장애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국가 시스템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실현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단일장애 지점은 뭘까? 저는 그게 검찰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검찰이 단일장애 지점이 돼버렸어요. 이미 우리 국가를 멈춰 세워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단일장애 지점을 드러내고 개혁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12.3 내란의 밤 때 정말 국회로 와주신 국민들 덕분에 저희가 잘 막아냈죠. 그래서 이걸 저는 기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우원식 의장이 담 넘어간 것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계엄군과 맞섰는지를 저는 표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별법도 논의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이 항전했고 항거했던 그것들을 표시하고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박석 같은 것들, 박석을 땅에 박아놓으면 이곳에서 시민들이 계엄군의 장갑차를 막아선 곳입니다. 이곳에서
국회의원을 담을 넘겨서 들어간 곳입니다. 뭐 이런 식의 박석이나 표지판들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민주주의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법을 냈습니다. 헌정수호의 날 12월 4일 월담절. 다 담 넘는 퍼포먼스 합시다. 다 담는 거. 다 월담절 뭐 이런 거 한번 하죠. 진짜로. 근데 생각보다 월담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계엄의 그 밤, 정말 내란의 밤에 많은 국민들이 진짜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되시고 정말 손을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운전해서 국회 앞까지 달려왔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의 힘으로, 결국에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 검찰 개혁이 좀 더 한 발 더 수월해지는 길을 여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도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좌진들이 박은정 TV 구독 좀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까먹을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